나는 오늘 교과서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 612년 중국 대륙을 지배한 수나라 양제가 113만 3,800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향해 출병했다. 행렬의 길이만 960리였다. 베이징을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 인류 전쟁사에 이런 군대는 없었다. 그리고 그 113만 대군은 돌아오지 못했다. 살아서 돌아간 자는 단 2,700명이었다. 나는 이 숫자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그 전쟁터가 정말 지금의 청천강이었는가? 612년 여름, 압록강 서쪽 기슭, 수나라 별동대 30만 5천 명이 강을 건너려 진을 치고 있었다. 총지휘관은 우문술과 우중문, 수나라 최고의 장군들이었고 수십 번의 전쟁을 이긴 역전의 무장들이었다. 그 진영 안으로 고구려 장수 한 명이 걸어 들어왔다. 홀로였다. 무기도 없었다. 수행원도 없었다. 항복사신이라고 했다. 이름은 을지문덕. 수양제는 이미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고구려 왕이나 을지문덕이 오면 반드시 잡아라. 밀지었다. 비밀 명령이었다. 우문술과 우중문은 그를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위무사 유사룡이 막았다. 사신을 해치면 안 된다고. 사신을 잡으면 대의명분이 무너진다고. 을지문덕은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적진을 떠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보았다. 수나라 병사들의 눈빛, 군량 창고의 상태, 장수들의 표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굶고 있다는 사실. 수나라 군사들은 출발 전부터 보급에 실패하고 있었다. 군량을 못 버리게 엄명을 내렸지만 병사들은 이미 야밤에 천막 아래 구덩이를 파서 몰래 묵고 있었다. 수십만 명이 작정하고 버리는 걸 막을 방법은 없었다. 행군 절반도 안 되어 군량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을지문덕은 압록강을 건넜다. 돌아보지 않았다. 우중문이 뒤늦게 후회해 다시 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을지문덕은 응하지 않았다. 강 건너에서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다. 이길 수 있을 때도 진다. 하루에 7번 싸워도 7번 진다. 그들이 더 깊이 들어올 때까지. 하루에 7번 싸워 7번 이겼다. 수나라 기록에 그렇게 나온다. 고구려군을 연전연승으로 격파하며 평양성 30리 앞까지 진격했다고. 그러나 그것은 을지문덕이 설계한 함정이었다. 질 때마다 퇴각했고 퇴각할 때마다 더 깊은 곳으로 수나라군을 끌어들였다. 고구려 땅 깊숙이, 보급선이 끊기는 곳까지, 돌아갈 힘조차 소진되는 곳까지. 수나라 군사들은 이기고 있다고 믿었다. 계속 이기고 있었으니까. 평양성이 코앞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발밑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군량도 없었고 체력도 없었으며 돌아갈 길조차 흐릿해졌다. 평양성 30리 지점. 수나라군이 산을 의지해 진을 쳤다. 그때 을지문덕이 시 한 수를 써서 우중문에게 보냈다. 신령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신묘한 계산은 땅의 지형을 통달했네. 싸워 이긴 공이 이미 충분히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멈추기를 바라노라. 비웃음이었다. 이제 너희는 이길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우중문은 화가 났다. 지금 돌아가면 무슨 면목으로 황제를 뵙겠느냐고 소리쳤다. 우문술은 양식이 없다. 지금 물러나야 한다고 맞섰다. 두 장군이 적진 한복판에서 싸우는 동안 고구려군은 기다렸다. 수나라군은 결국 퇴각을 결정했다. 을지문덕이 다시 거짓 항복 사신을 보냈다. 물러가면 왕을 모시고 황제 앞에 나아가겠다고. 퇴각의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수나라군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 순간을 을지문덕은 기다렸다. 7월 24일 수나라 별동대가 살수에 도착했다.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절반이 강 한가운데에 있었다. 앞쪽 절반은 이미 건넜고 뒤쪽 절반은 아직 건너지 못했다. 군대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다. 그때 고구려군이 나타났다. 사방에서였다. 앞과 뒤와 옆에서 동시에. 을지문덕은 이 순간만을 위해 전쟁 전체를 설계했다. 수나라 후군 지휘관 신세웅이 가장 먼저 쓰러졌다. 후군이 무너지자 공포가 정군으로 번졌다. 배고프고 지쳐있던 30만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기고 있다고 믿었던 군대가 한순간에 패주하는 군대가 됐다. 군사들은 달렸다. 살기 위해 달렸다. 하루 낮 하룻밤에 450리를 달렸다. 갑옷도 무기도 버렸다. 동료도 버렸다. 30만 5천 명이 살수를 건넜다. 압록강에 도착한 자는 2,700명이었다. 생환율 0.89%. 그 이튿날 수양제는 패보를 받았다. 그리고 즉시 정군 퇴각 명령을 내렸다. 나는 여기서 멈췄다. 교과서는 살수가 청천강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나는 평생 그것을 믿었다. 그런데 이상한 숫자가 있었다. 수나라군이 살수에서 괴멸된 것이 7월 24일이었다. 수양제가 패보를 받고 퇴각 명령을 내린 것이 7월 25일이었다. 하루 차이였다. 지도를 펼쳐 거리를 재봤다. 살수가 청천강이라면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 450리. 거기서 수양제가 있던 요동성까지 다시 600리 이상. 2,700명의 패잔병이 하루밤 하루낮에 450리를 죽으림을 다해 달렸다고 치자. 그래도 압록강에 도착하면 이미 다음 날이 됐다. 거기서 요동성까지 600리를 더 가야 한다. 수양제가 패보를 받으려면 최소 2박 3일은 걸린다. 그런데 수양제는 이튿날 퇴각 명령을 내렸다. 청천강 살수설로는 이 하루가 설명되지 않는다. 삼국사기와 수설을 다시 읽었다. 살수에서 압록강까지 450리. 그 압록강이 지금의 압록강이라면 수양제가 있던 요동성까지 도저히 하루에 닿을 수 없다. 그 압록강은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기록에서 말하는 압록수는 오늘의 태자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다면 살수는 태자하에서 450리 떨어진 강 요동 반도에 소자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더 멀리 나아갔다. 삼국사기 대무신왕 27년 기록.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됐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태조대왕 때 고구려가 동쪽 창해와 남쪽 살수 방향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창해는 발해다. 발해를 바라볼 수 있는 갈석산 일대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남쪽 살수는 한반도 청천강이 아니라 중국 화북 일대의 강이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살수, 중국 화북의 해야, 혹은 황하의 지류. 나는 이 지점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살수가 황하의 지류였다면 무슨 뜻인가? 을지문덕이 30만 수나라군을 경멸한 전장이 지금의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중국 대륙 한복판이었다는 말이다. 고구려의 평양성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중국 대륙 어딘가에 있었다는 말이다. 고구려의 영토가 만주를 넘어 화북까지 뻗어 있었다는 말이다. 이 주장은 민간의 야사가 아니다. 학계에서 진지하게 제기된 논쟁이다. 복기대 교수는 2010년 논문에서 고구려 전성기 수도가 지금의 요양이었다는 주장을 발표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이렇게 썼다. 조선의 강토는 싸우지 않고 저절로 줄어들었다. 평양과 폐수가 한반도가 아닌 대륙에 여러 군데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랴오양, 중국 랴오닝성의 도시,
명나라 청나라 시대까지 이곳에 고구려 왕궁터와 절터가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 유민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랴오양 박물관에는 이곳이 옛 평양성이었다고 적힌 기록이 걸려 있다. 나는 랴오양이라는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요양, 평양의 앞뒤를 바꾸면 양평이다. 기록에 양평이라 불렸다는 증언이 있다. 교과서는 고구려를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의 나라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기록 속의 고구려는 중국 대륙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2002년 중국은 동북 공정을 시작했다. 동북 변경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프로젝트였다. 고구려가 중국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 갈등이 벌어졌다. 나는 묻고 싶다. 중국은 왜 그토록 집착하는가? 단순히 역사 자존심의 문제라면 굳이 국가 프로젝트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런데 중국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 수십 명의 학자를 동원했다. 외교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 그 이유가 있다. 중국은 알고 있었다. 고구려의 평양이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에 있었다면, 고구려의 영토가 중국 화부까지 뻗어 있었다면, 살수대첩의 전장이 중국 대륙이었다면, 그것은 중국 영토 안에서 중국 군대가 한국 군대에게 패했다는 뜻이 된다. 중국의 역사 안에 고구려의 승리가 새겨지는 것이다. 그걸 막으려면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흡수해야 했다. 그래야 살수대첩이 중국의 치욕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이야기가 된다. 동북공정의 진짜 목적이 여기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수양제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치러 갔다가 나라를 잃었다. 수나라는 이 전쟁 이후 2번 더 고구려를 공격했고 2번 더 실패했으며 618년 내란으로 멸망했다. 살수대첩은 수나라 하나를 이긴 전쟁이 아니었다. 동아시아 패권을 가진 제국을 역사의 무대에서 지워버린 전쟁이었다. 그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가 한반도였는지 중국 대륙이었는지가 고구려라는 나라의 크기를 결정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을지문덕이라는 인물을 생각한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적었다. 가문의 계보는 알 수 없고 생몰려는 미상이다. 수양제가 직접 발견하면 생포하라고 밀명을 내릴 만큼 이름난 장수였다.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승리를 이끌었다. 수나라라는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살수대첩 이후 그의 기록은 없다. 단 한 줄도.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추정한다. 612년 살수대첩 이후 을지문덕은 선제적으로 수나라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니 지금이 기회라고. 뼈대 있는 귀족들이 반대했다. 장수왕 이후 고구려의 전략은 서쪽을 지키고 남쪽을 공략하는 것이었지 대륙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618년 영양왕이 죽고 영류왕이 즉위했다. 권력 교체가 있었다. 을지문덕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다. 세계사를 뒤바꾼 남자가 역사에서 지워졌다. 나는 이 대목에서 오래 생각한다. 역사는 누가 이겼는가를 기록하지 않는다. 누가 기록했는가를 기록한다. 을지문덕이 싸운 강이 청천강이었는지 황하였는지를 나는 단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열려있는 논쟁이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질문이다. 그러나 하나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배운 살수대첩은 절반이었다. 전장의 위치부터 수공의 진실까지 수십 년간 우리는 절반만 배웠다. 나머지 절반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한다. 나는 이윤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봅시다. 감사합니다.